온소 북콘서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소범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작가로서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기쁩니다. 오늘 콘서트 진행에 앞서서요,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을 일구기까지 끊임없이 달려오며 성장의 그늘을 살피고자 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으로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출발점이 사람에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결실이 맺어지는 이런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문해 주신 이곳 온드림 소사이어티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3대 미래혁신 플랫폼 사업 중에 하나로요. 미래인재와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공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곳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환경 문제를 비롯해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컨퍼런스, 또 대학생을 위한 ESG 교육, 전시와 체험, 라이브러리 등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온소 북콘서트도 이 온소의 온드림 소사이어티의 프로그램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도 앞으로 선보일 온소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온소 북콘서트에서는요, 간결하게 차오르는 방향으로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정세랑 작가님의 국내 미공개 단편 8도시 이야기에 대한 북토크와 또 감성 R&D 발라더 가수 존박님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세랑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세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귀한 연말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한 저녁 시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제안을 받고 소설가가 상상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쓴 소설이 생각이 났고 국내에선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소설을 이렇게 작게 선물처럼 드릴 수 있으면서 함께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읽어보실 시간이 있었나요? 다행이네요. 이게 읽고 봐주시면 더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고요. 그 소설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소설과 연결되어서 간결하게 차오르는 방향으로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을 위해서 쓴 소설이었는데요.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가 왔어요. 내일의 신화와 도시 부족에 대해서 써달라. 이것만으로도 구체적이었는데 제안서도 굉장히 길고 사력 있게 쓰여 있어서 이 밑에 두 문장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제안서에 있었던 내용을 옮겨보았습니다. 세계 인구가 정점을 찔 것이라 예상되는 2086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물문화적인 혁명은 성찰과 절제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누군가 저에게 절제에 대해서 써달라고 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안에 이것에 대해 쓸 수 있는 게 있다. 어떤 조금 묻혀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꺼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었던 영감은 이탈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주변에 권할 때마다 너무 읽히지 않는다, 너무 천천히 읽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책은 그렇게 읽는 게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매번 한 도시에 대해서만 읽으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천천히 매일 조금씩 읽어야지 정말 잘 스며드는 책인데 혹시 이따가 가셔서 다음에 내년에 읽을 책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 책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8개의 도시들에 대해 길지 않은 소설을 써보기로 했고 정말 재미있는 과정이었던 것이 그 외부의 질문이나 충격이 없었더라면 제가 쓰지 못했을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다시금 또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주제는 뜻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야기와 신화를 통제하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로 어떤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과 절대 있는 그대로 이용되지는 않는 어떤 이야기 자체의 어떤 자생력, 제어되지 않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 안에서 겨루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힘이 팽팽하게 부딪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한국어로 쓰고 한국 독자들 생각하면서 썼는데 이 이야기가 발표됐을 때는 웹진에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에 도록에 비엔날레 도록에는 좀 나중에 수록된 걸로 아는데 웹진은 영어 버전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로 썼는데 이게 완전히 생략되고 퍼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국어 버전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다음부터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들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읽으셨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어느 도시에 살고 싶으신지 혹은 그 도시 내 머릿속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예시들을 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텍스트에서 독자분들의 머리로 바로 전달되는 이미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도시들을 설명해도 각자 그 도시를 떠올린 이미지는 다 다를 것일 텐데 그 점이 소설의 가장 즐거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전체 쓰레기의 40% 정도가 건축 폐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뉴스가 어떤 트럭이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서 논밭에 혹은 산에 갑자기 막 콘크리트 폐기물들을 잔뜩 몰래 버리고 갔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흔히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처리가 어려울 만큼 건축 쓰레기가 많고 거의 재활용되는 일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련해서 기사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눈에 띄면 전 즐겁게 보곤 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그 재료가 계속 순환하거나 혹은 잘 분해되거나 덜 해로운 방식으로 좀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더 오래되게 오래 갈 수 있어서 더 버려지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들을 상상하면서 썼을 때는 그런 실제의 고민들, 이제 막 시도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상용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서 써보았습니다. 건축 비엔날레지만 도시를 생각할 때는 의식주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함께해서 도시들을 제 멋대로 한번 디자인해 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알루미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러 건축 자재들 중에 알루미늄이 그나마 어떤 루프를 형성해서 생산됐다가 다시 재활용되고 또 다시 쓰이고 재활용되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생각했었고 또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원단을 자를 때부터 잘라나가서 버려지는 부분을 없애는 디자인들을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합시켜서 첫 번째 도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도 좀 방향을 바꿔서 목재와 버섯을 재료로 한 곳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요번에 서울시에서 보이는 수장고형 미술관을 건축 공모를 받았는데 거기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이 그 고층 건물을 목재로 짓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야기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구나를 좀 깨닫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콘크리트나 철근보다 목재가 더 환경적이고 의외로 높이 지어도 튼튼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목재를 쓸 땐 좀 전통 기술을 다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미술관에 갔다가 이렇게 그물로 여러 구조물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직접 올라가 볼 수 있게 하는 그 작품들을 몇 번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도시 크기면 어떨까? 그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보다는 팔이 튼튼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말로 여러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조류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 해조류가 많은 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또 생각해 보았고요. 네 번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캠핑을 몇 번 따라갔더니 자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핑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캠퍼들이 이동하는 도시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식품 유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진 않은데 제때 제곳에 닿지 못해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또 접목시켜 봤고요. 다섯 번째 도시도 실제 읽은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뜨개질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입지 않는 스웨터를 풀어서 뜨고 또 풀어서 뜨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실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실을 마구마구 생산하는 게 마음이 무거워서 이분들이 이제 해외 기사였는데 직접 뜨개실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공정으로 재생재료도 쓰고 혹은 천연재료를 잘 생산해서 쓰고 하는 실회사를 차렸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시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도 실제로 있는 기술인데요. 사탕수수와 지프로 3D 프린팅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 내구성 때문에 높은 건물은 못 짓는 것 같아요. 단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발전해서 단층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써보았고요. 일곱 번째 도시도 요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100년 건물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된 유적들, 거의 3,000년 넘은 유적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30년에 한 번씩 짓잖아요. 이렇게 계속 재건축한다는 건 끝없이 건축 폐기물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이 괜찮을까? 이게 맞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오래가게 할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아쉬워서 이야기 속에서라도 시도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 역시 대나무가 정말 너무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탕수수도 멋지긴 한데 이게 따뜻한 나라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나무가 있으니까 이 대나무를 잘 활용한다면 아주 근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써본 도시였고요. 이 도시들을 거쳐오면서 마음에 드는 도시가 어디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쓴 이 짧은 도시 묘사들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그 도시가 이미 일어설 수 있어서 텍스트 예술은 그런 점에서 참 가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미래의 그 도시 중에 어느 곳을 골라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작은 소설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설에서 출발한 질문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험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표면적을 늘려서 해보지 않았던 일, 가보지 않았던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어떤 불균형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여행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돼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행에 갔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 여행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발밑의 균형을 흔든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미식에 아주 깊이 빠진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서 어떤 즐거움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충격적인 맛을 경험했는데 아주 심심한 음식을 만났을 때는 너무 지루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취미가 진짜 많은 사람이 과로해서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많은 사람 체력도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인테리어에 너무 빠져서 막 계절별로 가구를 바꾼다던가 어떤 불균형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몰두하는 마음에는 항상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잉의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몰입과 탐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전 좀 오래 생각해 봤는데, 이게 모두 동의할 만한 하나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건강한 몰입이고 그 다음부터는 균형을 잃은 것인가를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또 사람마다 어떤 정도를 경계 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속이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창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제 식물 키우기에 완전히 빠졌던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취미라 너무 빠졌는데, 문제는 빠지다가 균형을 잃어서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제가 아주 희귀한 식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분의 블로그에서 그 티켓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선착순으로 파는 거예요. 중에 희귀한 화분을.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균형을 잃었다. 내가 화분을 키우려고 이렇게 새벽에 티켓팅을 하는 건 균형을 잃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집안에 화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아차차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 그랬을 때 나를 속이는 기준은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라고 한 건 사실 저를 속이는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졌을 때 내가 지금 좀 너무 지나친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의 판단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되게 잘 부러지는 편이라 네일을 거의 받지 않는데, 친구들과 같이 네일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나 자신과 맞는 일인가 했을 때 아니지만 좀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키치의 가사처럼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의 판단을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고, 탐색이 끝나면 집중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 계속 끝없는 탐색을 하다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것 같아요. 유혹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단단함을 발견하면 좀 보기 좋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뭘 좀 배우다 말고 이걸 10몇 년 동안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실내 암벽 운동이 자기 운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운동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뭐 이런데 그냥 매달려 있을 만큼 네, 굉장히 몰두하게 되었는데, 그 발견이 정말 소중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 이것저것을 다 해봐야 저것이 내 것이라고 알게 되는구나를 좀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됐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는 뭔가를 팔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것을 팔려면 사실 방어가 잘 되는데, 비물질적인 걸 팔거나 혹은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할 때 그게 방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것들이 시간, 체력, 뭐 주의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넷플릭스가 우리의 경쟁자는 잠이라고 했을 때 같이 일하는 사이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과 싸우는 거죠. 모두의 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일과 취미를 다 잘할 수 있어. 학습과 오락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혹은 뭐 사교 생활을 충분히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다 저는 그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지 않나, 이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경계하지 않으면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샀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좁은 분야를 다루는 전문 학술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전국에 한 300명의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그리고 순식간에 절판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빼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살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사려면 다른 것을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 않게 된 것들은 옷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강연 순간 외에는 전부 티셔츠거든요. 출판계 사람들도 영상계 사람들도 모두 후드티를 입고 만나기 때문에 전혀 옷이 필요하지 않고 사촌 언니가 준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사지 않아야겠다. 이거는 꽤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늘 긴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고, 또 계절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맛과 향을 거의 느끼지 못해서 미식 같은 것도 필요 없겠다. 미식 모임에서는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가 좋은 사람들이 맛과 향을 잘 느끼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SF나 판타지 이야기에 나오는 피규어를 수집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것을 잘 전시하는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 여행 자석을 사와서 되게 잘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똑같은 자석인데 이렇게 모아놨을 때 이렇게 모양새가 별로인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전시하고 꾸미는데 자질이 없으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하자. 그래서 모든 자원을 책을 살 때는 망설이지 않고 눈에 띄는 순간 사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긴 글을 쓰기 위해서 저는 많은 걸 또 빼기를 했는데요. 짧은 글을 잘 쓰지 않아요. 보통 한국 문학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마다 한 편씩 단편을 발표하고 2년에 한 번씩 책을 묻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저는 단편을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면 장편을 못 쓰니까, 장편을 쓰고 싶으면 단편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았고, 그래서 글도 쓰지 않고 강연도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버벅거리는 건 강연을 잘 하지 않는 작가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만의 그 리듬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행을 가면 너무 좋지만 돌아왔을 때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의 여유가 커져서 만족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사람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보면 너무 다정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다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를 주변에 너무 나눠주게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은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좋지만 가끔 있잖아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좀 입안이 쓰네, 이런 인간관계도 있어서 그런 관계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좀 갉아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더하기는 좋아 보이고 빼기는 나빠 보이지만 사실 빼기가 주는 해방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무형의 자원을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했을 때 어떤 안도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이 주는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데,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웠을 때 만족감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물질적인 만족을 얻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비물질적인 만족을 좀 멀리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양과 빈도를 줄이고 질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 점도 좋았어요. 여행을 많이 가지 않게 되었지만 그랬더니 여행을 한 번 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올해는 제가
김해에 갔었는데 김해와 거제를 갔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순간순간 너무 극한의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매일 여행을 가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큰 행복감을 못 느꼈을 것 같아서 몰아두었다가 집중해서 즐겼을 때 어떤 만족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있어서 또 타협하지 않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100% 만족하지 않으면 저걸 사지 않겠어. 그랬을 때 아무도 나에게 억지로 물건을 팔 수 없죠. 그때의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많이 붙냐면 사기꾼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몇 년, 15년을 뒤돌아보면 저한테 말을 걸었던 수많은 분들 중에 몇 분은 감옥에 계신데 근데 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욕망이 좀 적으면 사기를 덜 당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정말 쉬운 돈을 벌게 해줄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그리고 뭐 너를 매일 TV에 나가게 해줄게. 안 나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사기를 별로 안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큰 욕망이 있으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걸려들기가 쉽겠구나. 어떤 욕망의 크기를 자꾸 재어보는 것이 정말 안전한 일이었다. 사실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는 뭐지 저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무적이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편인데 주변에 정말 홀홀단신 예술가들은 어떤 사기에도 걸리지 않아요. 정말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저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30분으로는 그날 쓰고 싶은 소설의 진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2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얼만큼을 쓰던 간에 2시간이 있어야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구나. 그런데 현대인에게 통으로 쓰는 2시간은 싸워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이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는 2시간을 우리가 싸워서 얻지 않으면 이제는 얻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동양 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시춘추라고 보이시나요? 저한테 가릴 것 같아요. 그죠? 요새 이렇게 두꺼운 여시춘추를 읽고 있는데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가 그 당시 제자백가 사람들 다 모아서 야,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써봐 라고 해서 모아서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가, 불가, 뭐 유가, 법가 다 있으니까 이 책이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서로 일관되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굉장히 현대인이 읽어도 이거 현대적인 말이네, 아주 현대적인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언젠가 좀 시간이 되시면 굉장히 여유로울 때, 이것도 일찍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천천히 하는 독서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서 밑줄 쳤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무리짓지 않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마음속의 정서가 깨끗함으로 이러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부패시킬 수 없다. 권위도 두렵게 할 수 없고 위험도 무섭게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하고 남을 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논해야 하며 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이렇게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막 계절마다 뭐 동물의 말발굽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되게 오래된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시황보다 조금 앞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양 고전이 현대의 미니멀리즘과 묘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우리가 찾는 답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향하는 게 가장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뭐 MBTI, 뭐 퍼스널 컬러 그거 과학적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시작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에만 너무 쏠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어떤 낭비와 헤매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MBTI가 과학적인
아낀 건 아니라지만 저는 좀 사람들 사이에 서운함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아,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내향인이라서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이 너무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던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눈금자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해를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마음속에 어떤 나만의 유니폼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일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변하지 않고 계속 좋아하지, 내가 이걸 잠깐 좋아했지만 그건 오래가는 좋아함이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지향성을 잘 알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구체적인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서 아낀 것들로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여백, 여유, 통으로 된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파악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바깥이 더 잘 보이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을 빼서 이것을 남겼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나와 전혀 다른 걸 빼서 저 사람의 본질은 이것으로 남았구나가 굉장히 마지막에 남은 알갱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초록색을 남겼는데 저 친구는 오렌지색을 남겼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찾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런 자기 발견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다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겠지만 익숙한 단어들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풍부한, 꽉 찬, 선택의 여지가 많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좀 과잉의 지점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결한, 하나밖에 없는, 텅 빈, 이미 선택이 완료된, 이런 얘기들이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어쩌면 그 마음의 균형을 단단하게 잡은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 나의 중심을 찾고 과잉의 반대 방향으로 정말 간결하게 차오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설과 또 소설 밖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같이 또 대화 나누는 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를 바탕으로 좀 작가님이랑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북콘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연이랑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채용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는 경계에 서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성장은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는 말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꺾이게 되는 제 자신이 슬프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이나 사람에 치이고 힘들 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어젯밤부터 열심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의 나, 올해의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상의 어떤 눈금으로 쓰지 않고 좀 내부의 눈금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눈금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거의 매일 거의 매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3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그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그냥 출석 번호대로 앉히잖아요. 그래서 31, 32, 33, 34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았을 뿐인데 20년 넘게 계속 만나고 있어서
아,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우연으로 결정돼도 될 것인가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긴 하지만 저에겐 되게 소중한 인연인데 항상 한 해를 혹은 한 계절을 같이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 마무리할 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떤 나의 그 해의 평가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올해 정말 열심히 지냈다. 우리 올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올해는 또 한 명이 되게 큰 수술을 받아서 그때 정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올해 책을 썼고 못 썼고 뭐 그 책이 어떤 평가를 받았고 말았고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잘 됐고 안 됐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해가 제일 좋은 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인생을 뒤흔드는 경험이었고 다행히 친구는 잘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행복했던 순간 어떤 내면이 좀 정교해진 순간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아 지금 나의 안쪽이 굉장히 풍부하구나라고 했던 순간이 사실은 그 시간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어떤 굉장히 외부의 기준으로 갖게 되면 이걸 계속 뛰어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자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잘하고 어떻게 과거의 나를 계속 뛰어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누군가는 사실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감과 이해에 있는 순간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아니라도 올해 나와 나의 개가 정말 근사한 산책들을 했어. 그때 걔가 정말 행복해했지. 혹은 내가 어떤 여행지에서 봤던 어떤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걸 직접 봤지. 이런 어떤 충만하게 차오르는 순간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당연히 내 안의 기준이 바로 서야겠지만 가끔은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힘이 후달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올해 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후달릴 때 비로소 이게 힘이 나 혼자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보는 게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공교롭게 또 그런 생각을 올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네. 빠르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김진영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작가님의 최신작 설전 금성으로 돌아오다에서 역사 소재를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로 연결지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또 부공교사 안은영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은 꼭 죽음이라는 끝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라도 사랑하고 배우고 아파하는 것이 작가님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가득하게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또 고민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인간의 어떤 본질을 발견하게 해주는 렌즈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역사 소설을 쓰면서 어떤 동질감과 이질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닮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갈라서 생각해보는 게 재밌었어요. 이번에 제가 고대 사회의 어떤 교역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는데 말도 안 되는 뗏목 같은 나무배를 타고 GPS도 없이 사람들이 한중일을 엄청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도 너무 잘해요. 이 외교사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 사람이 막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그대로 사는 게 훨씬 안전한데 목숨을 걸고 통나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서로를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렇다면 이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 책을 읽다가 버풍왕이 그
고래 포경을 금지했다는 기록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무엇이 잔인하고 잔인하지 않은가 했을 때 이제 고래 잡지 말자, 그거 너무 잔인한 일이다를 그 옛날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백 년 동안 고래를 잡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잡게 됐지만,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현대인들과 상통하는 결정을 그 옛날 사람들이 하기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질감을 느낄 때도 정말 많은데, 뭐 순장이라던가 네, 한 사람이 죽으면 막 9명씩 죽여서 같이 묻어버리거나 할 때는 고대인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질감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시간이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1세기 사람으로 어떤 게 내 안에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변하고 싶은 부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재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수명은 짧고 이 짧은 수명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종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종이 되는데,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람의 영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모 할머니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산 이모 할머니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다정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다정함을 또 누군가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영향력이 시간을 거쳐 어떻게 전달될까를 조금 더 오래 생각해 볼 때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본질에 발견해 준 렌즈라 있고, 제가 질문 하나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추리소설에 접목시켰던 건 인물들과 헤어지기 싫었는데 시리즈를 계속 길게 쓸 수 있는 게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여서 일부러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행사에 앞서서 이 설장과 관련된 질문이어서 설장 책을 한번 다시 보다가 이 질문에 연결된 게 저는 결국 기억하는 방식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작가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매일 똑같이 살면 한 계절을 돌아봐도, 한 해를 돌아봐도 하얗게 기억이 나질 않아. 어쨌든 올해는 기억할 날들이 가득이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억할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쌓이고 그게 역사가 되고 해서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런 기억할 만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강주희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는 긍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동안 작품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긍정성을 잃지 않는 힘, 비결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근데 전제는 작가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이건 맞나요?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사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 만난 사람이 많아도 한 400명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끔찍한 뉴스들이 다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따라 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네요. 그 옛날 배에 대해서 또 막 읽었는데, 그 옛날 배도 그 배 밑부분에 격벽을 세웠더라고요. 한 부분에 구멍이 나도 다른 부분까지 물에 잠기지 않게 이렇게 격벽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벽을 세워서 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를 좀 따로 나눠서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은 기쁜 소식을 같이 오염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옆에 두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를 좀 절망하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과 이것 좀 좋은데 근사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라는 소식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단정짓지 않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첫인상도 나쁘고 시작이 별로였는데 길게 봤더니 그 사람 정말 진국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좀 더 크게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한 사람이 자기 인지만으로 인지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은 원래 그래, 뭐 우리 시대는 끝났어, 우린 망했어, 이런 정보를 는 사실 단정짓기 때문에 다다른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을 짓지 말아야지. 좀 열어두고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단정짓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인구달 선생님이 내한하셨는데 절대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저 정도로 변화를 일으킨 분이 나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질 것이다 말할 때는 어떤 희망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멋진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본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면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제인구달 선생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이 나눠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은 제인구달 선생님을 보시면서 그런 어떤 희망의 의지를 다졌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받아서 저희는 작가님을 보면서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격벽을 세울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인구달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조금 더 포장을 하자면, 오늘 저희 행사 전에 작가님 인터뷰를 여러 개 좀 찾아보다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참혹할 정도로 폭력적인 곳이지만 오늘 내가 울며 기댄 어깨는 친절하고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써야지. 그러면 세상에 그런 면이 미미하게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의지를 보면서 그게 곧 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마음으로 써주시는 것들을 읽으면서 저희도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인구달 선생님의 말씀이 정사랑 작가님을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멋진 것 같아요.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무형적인 것들은 나눠도 깎여나가지 않고 이렇게 유실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이제 작가님과 즐거운 북토크 Q&A 시간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너무 즐거우셨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미발표작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재밌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게 공식적인 행사 마지막이라 올해 마지막 기억은 오늘이 될 것 같은데 이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안고 내년에도 또 씩씩하게 뵙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사랑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